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중국이 경제위기 우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경제위기를 넘어서 이제 식량위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아주 큰 회의석상에서 식량 어떻게 할 거냐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는 뭔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당원들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우리 외환 위기를 초래를 일부러 하려는 것인지 지금 외환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외환 보유고 리스크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600억 달러 규모로 유지되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이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눈속임과 국민 기만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와 체결했던 한시적 통화 스와프 계약을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하고 별도의 계약 연장은 하지 않는다고 12월 16일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월 19일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에 위기감이 돌자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왔지만 올해 말 연장이 불발되면서 이번 계약은 이대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계약 종료가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4,639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국내 총생산 대비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만처럼 GDP 대비 90% 정도의 외화를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는 20% 수준이라면서 한국은행은 자꾸 비중 이야기는 안 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만 부각해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있다. 언제든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한미 스와프 연장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639억 달러 가운데 90%가 즉각 현금화 및 유동화가 어려운 국채와 회사채들로 이루어져 있고 현금 비중은 전체의 3.9%에 불과한 181억 9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외부 변수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미국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들어간 마당에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도 날려버리는 이 정부,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행보입니다. 10월, 11월 이 미국이 테이퍼링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왔죠. 달러를 걷어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3차례에 걸쳐서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죠. 안전자산으로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당연히 빠져나갈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충격이 탁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내는 맷집이 바로 외환 보유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외환 보유고 때문에 20여 년 전에 정말 나라 망할 뻔했죠. 자, 그런데 그때도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속였다 라는 의혹들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 정부가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이 달러를 걷어들이고 또 통화 발행량을 이제 줄이고 발행량을 적게 하고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달러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을 안 했어요. 못했죠. 한미 관계 이 모양인데 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600억 달러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죠. 우리는 즉 실제로 돈은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돈 좀 주세요 하면 600억 달러는 언제든지 주게끔 약속을 서로 간에 했기 때문에 600억 달러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우리가 4,300억 달러가 넘는 이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600억 달러 그건 뭐라고 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4,300억 달러의 절대 다수는 미국 국채 그리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채 이런 채권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현금화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현금은 얼마냐? 181억 9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600억 달러, 이 한국이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통화 스와프를, 마이너스 통장을 미국하고 체결해 놨는데 그거 연장을 못 해놓고 연장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국민을 속이는 이 정부, 이거 정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때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일본하고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업 체결했죠. 일본하고 700억 달러의 마이너스 통장 서로 간에 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일 관계 이 모양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일본하고 통화 수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필요 없다. 일본이 답답하지 우리가 답답하냐. 이따위 소리를 이 정부가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외환 위기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그 폭등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수입제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취약한 부분, 그냥 완전히 그냥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400억 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역대 최대다. 이거 하지 말고 이 경제 전문가께서 하는 말이 GDP 대비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만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4,300억 달러니까 역대 최고야. 2000년대 초반보다 지금 우리 국가 GDP가 압도적으로 성장했죠. 그러면 그 성장하는 만큼 외환보유고도 성장했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GDP 50%는 돼야 된다. 우리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 단위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걸 못 가지고 있는 취약성은 이야기하지 않고 20년, 3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많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대만이 GDP 대비 90%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만은 금융위기가 안 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일 관계를 망쳐버려서 일본하고 통화 수업 연장 체결하자 말도 못 꺼내는 상황. 그리고 미국하고는 한미 관계 엉망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아무리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동맹이니까 마이너스 통장 하나 서로 가지고 있읍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해서 떨어져 나와서 그걸 국민들에게는 문제없다 라고 거짓말하는 이 정부. 조금이라도 문제 생겨서 이 부분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기업들 또는 개인이 생긴다면 그건 전부 미국 욕할 게 아니라 이 정부 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생긴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 정부 때문이야. 한국은행이 거짓말했기 때문이야. 한국은행 거짓말은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시키니까 했겠죠?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입거 돌디 하는 자들이 지들끼리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이 되고 있다는 민주당 내부의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권리당원들에 의해 제기된 당대표 소환투표 요구가 묵살되자 민주당원들이 당대표 직무정지와 이재명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12월 대선 후보 교체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3,480명이 12월 15일 법원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뉴델리가 12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시민단체 스페이스 민주주의 명의로 12월 15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 송영길과 지도부는 원칙과 상식을 외면하고 당의 강령과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적격자인 특정인에게 경선 참여 자격을 주었고 경선 과정 내내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과반수 이상 얻지 못할 특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4.19 혁명을 일으킨 자유당의 사사오입을 능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다라며 우리는 송영길의 탄핵을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대표 탄핵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는 지도부에 의해 묵살되었고 이에 우리는 이 자들을 당윤리심판원에서 징계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절차를 함께 시작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며 법원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내었지만 당시 법원은 이낙연 후보가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낙연 후보의 후보 지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헌 당규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 지도부와 이재명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은 가처분 신청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이재명은 본인은 물론 부인과 아들까지 폐륜과 불륜, 막말, 불법 도박, 불법 정치자금, 권력형 비리 등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은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선거를 석 달 앞에 둔 민주당이 친이와 친문으로 완전히 찢어지는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친문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에게 줄 서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될 것 같으니까 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거기 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이낙연을 미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면서 후보 교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많음에도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게 정말 미스테리하고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확장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란 것은 40대 40 딱 그냥 서로 확고한 지지층이 있고 그 나머지 20에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냐, 15%를 가져가냐, 5%만 가져가냐, 20%를 하도 못 가져올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12%를 가져나 8%를 가지냐, 여하튼 이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확장성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과연 그러한 확장성이 있냐, 계속 아들이 도박 중독을 빠졌다 이런 보도까지 오늘 확 나오고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 정말 여러 전 문제, 또 주먹 다짐, 정말 어마어마한 스캔들들이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사람, 이 정도 후보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후보 교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는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 야당 일각에서도 후보 교체 이야기가 막 나오고 혹시 교체되면 내가 라고 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어떤 정치인은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확장성이 부족해서 라는 그런 의문 부호를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도 모임 가서 들어보면 그분이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남 지역에서 생각하는 분위기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웅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 경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저기는 이렇게 서로 간에 찢어 밝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즐겨야 되지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재명 정말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중국의 올해 식량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식량 문제를 공개적으로 추궁해 중국의 식량 상황이 실제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이 당 수뇌부와 관계 간부들에게 그러면 식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에 일제히 보도됐다고 F4타임스가 현지 시각 12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체제의 위험 요소나 부정적인 요소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중국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는 시진핑의 언급을 여과 없이 심지어 지면 신문 일면에 일제히 내놓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 경제는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경제 약세 전환이라는 3중 압력을 받고 있다 라며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안정이라는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다는데요. 나라 살림을 맡은 리커창 총리가 경제 비관론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며 낙관론만 주장해온 시진핑이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중국 전문가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시진핑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중국인의 손 안에 있어야지 남들이 우리 목덜미를 잡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성토했다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폭증했고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옥수수의 경우에 무려 236%나 수입이 증가해서 중국의 식량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시장 전반에 팽배한 상황입니다. 에포크타임즈는 봉건 완조든 공산체제든 백성이 굶으면 체제가 지탱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올해 약 1조 2,379억 위안, 한화 231조 원의 국방 예산을 사용했지만 웨이원페이, 즉 공안 분야 예산은 1조 8,510억 위안, 한화 344조 원을 집행해 역사상 유례없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며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이 같은 정책은 경제 쇠퇴와 주민 불안 고조에 따른 체제 불안 요소를 공안 통치를 통해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과연 이런 정책이 15억이 넘는 주민들을 언제까지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이 올해 식량 생산량이 2% 증가해서 역대 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월까지의 식량 수입량은 전년보다 23%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식량 생산량 2% 증가했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경제가 발전할수록 식량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식량에서 버리는 잔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던 그 반찬을 재활용하는 식당들 많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백반집에 가서 분명히 가격은 싼데 반찬을 여러 종류는 뭐 당연한 건데 여러 종류인데 그 양을 많이 주는 반찬을 아주 양을 가득가득 담아서 주는 반찬집에 가면 반찬 손도 안 댑니다.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 돈 받아서 이렇게 많은 나물들을 이렇게 그득그득 담아주면 이거 지금 뭐 믿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은 수거해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혼자 착각하고 어쨌든 전 손대지 않아요. 찝찝하니까. 그래서 법으로 단속하죠 그런 거. 그런데 중국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물론 뭐 우리하고 이 반찬 체계가 좀 달라서 또 조금 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잔반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 가서 3개, 4개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식량 생산 2% 가지고는 부족하다. 고래로 식량이 부족하면 왕조가 무너집니다. 지금 북한 오늘 내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 무역이 안 되니까 무너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 이 체제 분명히 경제 위기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식량까지 흔들린다. 그럼 체제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공안 자금, 이 공안 그리고 무경 그리고 국가안전부 국안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국방 예산을 초월한 지 오래됐다. 정말 놀랍게도 344조 원 이 공안 관련 예산이. 그런데 2010년 즉 시진핑 취임 전이죠. 그 2010년까지는 이 공안 관련 예산이 국방 예산의 90%까지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취임하고 그것이 역전되더니 이제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났다. 그래서 2021년 국방 예산을 보면 한화 231조 원. 그런데 공안 예산은 344조 원. 30%가량 더 많아요.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예산이 국민 통제 예산이 30% 더 많다. 정말 놀랄 노릇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이 바로 중공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